이번 시간에는 NFT 자산 가치 측정, 그리고 수요 파악 등 각종 거래 정보를 분석해서 제공하는 NFT 통합 관리 및 분석 플랫폼 기업 NFT뱅크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께서 NFT 최초 탄생에서 다오까지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바로 좀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NFT뱅크 대표 김민수입니다. 네, 오늘은 NFT 최초 탄생에서 다오까지 좀 많은 주제에 대해서 시간 순서대로 한번 쭉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면요. 저는 현재 지금 NFT뱅크 대표로 있고요. 동시에 해시드 벤처 파트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최초의 다오죠. 저희 한다오에서 이제 LP, 또 GP로서 투자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그라운드 X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했었고요. 이제 2018년에 그라운드 X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관련 블록체인 업무들을 해왔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앞서 NFT뱅크 소개 한번 드려야겠죠. 저희 NFT뱅크는 NFT 자산 관리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자산들을 쉽게 관리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희 가장 주력적인 테크는 어떻게 NFT를 가치 산정을 잘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유동성이 낮은 NFT에 대해서 어떻게 유동성 매저를 잘 보여줄 것인가, 그 다음에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하고 유저들로 하여금 이 관련 리스크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회사는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엔지니어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그로 하여금 이제 유저들에게는 실시간으로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NFT에 대한 자산에 대한 가치와 그다음 미래 전망 등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Y 컴비네이터에 저희는 합격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연동 자산이라고 그래요. 저희가 얼마만큼 많은 자산들을 유저로 하여금 관리를 하는지.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50억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제 3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NFT 자산 관리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NF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여기에 NFT에 관심이 많으셔서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오히려 그 다오, 그 다음에 스칼러십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히스토리부터 간단하게 훑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는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가능케 한 네트워크죠. 그에 반해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전송의 수단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쉽게 빠르게 전달할 것인가 측면에 있어서 인터넷이라는 게 의미 있는 인프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됐고요. 그렇지만 그 데이터의 전송이 쉬워진 만큼 그만큼 쉽게 듀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고 카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또 단점도 존재했었죠. 반면에 블록체인 기술은 그런 가치들을 온전하게 A에서부터 Z까지 옮길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게 됐고요. 그로 하여금 다양한 경제적 재화들이 이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더리움, 비트코인은 잘 아실 거고요. 또 다른 규격의 이제 NFT라는 게 등장하게 됐고, 그런 NFT들이 거래가 되기 시작했는데, 자, 첫 번째 비트코인에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서 우리가 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컬러드 코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비트코인이 기축통화인데 이거 말고 또 다른 형태의 코인을 비트코인 위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아이디어가 오고 갔어요. 근데 그렇게 크게 잘 되지는 못했죠. 그 이후에 비트코인 위에 카운터파티라는 사이드 체인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처음 NFT라는 컨셉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좀 트라이가 됐었고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 2017년도 말쯤에 크립토키티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NFT의 규격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크립토키티를 만든 데퍼랩스라는 회사에서 그 ERC721이라는 규격을 만들게 되고요.
그 인터페이스에 의해서 지금의 모든 NFT들이 같은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진 덕분에 저희가 이제 다양한 지갑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마켓플레이스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좀 시작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컨셉 맨날 나오는 질문이죠. NFT 도대체 뭐냐? 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의 그럼 대체 가능하다는 건 뭐냐? 가치에 대한 대체를 말하는 거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것들은 펀저블하다, 대체 가능하다. 가치에 대한 대체인데 $1와 $1는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니 쉽게 교환 가능하죠. 반면에 오른쪽에 보이는 non fungible 한 것들은 각각이 유니크한 특성을 갖다 보니 이 등치가 그러니까 이퀄 관계가 바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교환이 되지 않는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NFT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유니크한 특성을 담는 게 목적인 그런 경우에 NFT는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다. 무엇이 NFT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상상력만이 그걸 제한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NFT의 형태로 이제 거래가 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많은 담론들이 오갔죠. NFT란 무한한 디지털 세상에 유한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뭐 증명 가능한 디지털 소유권이다. 뭐 진정한 메타버스를 위한 초석이다. 뭐 등등 다양한 담론들, 다양한 정의들이 많이 오갔었어요. 의미적인 해석에 있어서요. 네,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냥 증명 가능한 디지털 소유권이다. 그래서 디지털 세상에 존재하는 명백한 나의 자산임을 명백히 해주는 그런 소유권이다라고 보시면 가장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이거 제가 자주 하는 얘기예요. 어디 나갈 때마다 그 게임 아이템과 도대체 NFT 뭐가 다르냐. 이거 실제 제가 NC소프트 분들 만나서도 이 예를 들어드리니 바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진명왕의 집행검 뭐 수천억, 뭐 수억 하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좀 비싼 NFT 뭐가 다르냐? 소유권 측면에서 다르죠. 이게 진명의 집행검 NC소프트 거고 그 뜻은 뭐냐면 제가 이거 아무리 비싼 거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거 가지고 와서 뭐 은행에서 돈 빌리거나 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 소유권의 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반면에 NFT는 여러분들 많이 이미 거래해 보셨겠지만 내 메타마스크 또는 내 다양한 크립토 지갑들에 온전히 존재하는 제 명의, 제 소유의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유권 이전이 쉽게 일어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가치 판단만 할 수 있다라고 그런다면 이것도 얼마든지 담보로서 쓰일 수 있는 경제적 재화로서 쓰일 수 있다. 그 측면이 굉장히 큰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기술적 성명 이것도 안 하고 하기엔 좀 아쉬워서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요. 왼쪽이 우리가 ERC20이라고 불리는 게 있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코인들 뭐 이더리움부터 시작해서 이더리움에 존재하는 되게 다양한 알트코인들을 우리가 ERC20 인터페이스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은 ERC721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NFT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도대체 뭐냐? ERC 뭐 20, 뭐 100, 뭐 721 무슨 뜻이냐? 이게 이더리움이 만들어진 이래로 다양한 제한들이 올라왔었어요. 이게 탈중앙화되어 있는 네트워크다 보니까 어떤 중앙화된 주체가 이걸 만들겠다 해서 만드는 것보다도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을 하고 그게 채택이 되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더리움의 이렇게 이제 프로토콜로서 어떻게 보면은 약속으로서 쓸 수 있게 되는 건데요. ERC20은 20번째 올라왔었던 제안이 채택이 된 거고 그 제안은 우리가 기축통화인 이더를 제외한 새로운 형태의 코인들을 발행할 수 있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봐보시면은 어렵지 않아요. 토큰의 이름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고 약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총 발행량은 몇 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토큰 전송에 대한 기능이 있고 전송 승인에 대한 기능이 있고 이게 전부예요. 사실 이것들을 우리가 약속을 한 거고 이 기능들을 꼭 넣자. 이걸 넣어야만 우리가 이 ERC20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메타마스크를 통한 다양한 이제 지갑들을 통한 거래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오른쪽이 NFT고요. 다른 거는 빨간 색깔 제가 칠한 것만 딱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장 눈여겨보실 거는 토큰 URI라는 게 있죠. 이게 이미지. 우리가 뭐 JPEG 파일이나 PNG 파일 이런 것들에 대한 링크를 넣을 수 있는 게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우리가 이런 다양한 뭔가 매스미디어 그 컨텐츠를 넣을 수 있는 게 조금 다른 부분이다.
네, 뭐 이렇게 이런 컨셉과 이런 기술 통해서 이제 다양한 NFT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다양한 마켓플레이스가 또 존재를 하죠. 지금은 뭐 수십, 뭐 수백, 말도 안 되는 수의 지금 마켓플레이스들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코인베이스에서도 NFT 마켓플레이스를 연다라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마켓플레이스 진영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경쟁이 또 이제 도사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싸게 팔리냐? 소더비에서 뭐 크립토펑크 20억에 팔렸고 또 더 비싸게 팔린 거는 뭐 한 160억 이상에 팔린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비자카드는 왜 도대체 크립토펑크를 사면서 들어왔을까 이 마켓에? 자, 제가 지금까지는 컨셉이랑 기술 내용 말씀드렸는데 이것만 알아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투자를 잘하고 싶다 하면 뭐 기술적인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저 빙산의 아래쪽에 존재하는 커뮤니티, 그다음에 그 커뮤니티가 만들어내는 내레이티브, 그다음에 밈, 하위 문화, 이런 좀 전반적인 실제 텐저블하지 않은 이런 요소들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해 잘할 수 있냐? 제가 농담 삼아서 이런 말 해요. 마켓플레이스 가서 가격 보지 말고 디스코드 가서 이 유저들이랑 좀 같이 노시라. 왜냐하면 실제 이 NFT 같은 NFT의 내재 가치는 어디서 오는가 또는 누가 가격을 만드는가 측면에 있어서 결국에는 커뮤니티가 이 가격을 만들어내고 커뮤니티가 그 가격을 지탱합니다. 그러다 보니 과연 그 커뮤니티들이 어떤 목적하에 어떤 내레이티브를 만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랬을 때 그런 보통의 담론들이 오가는 공간은 우리 디스코드. 그래서 여러분들 NFT 투자를 하시거나 NFT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디스코드에서 많은 그 소통을 하시는 편이 좋다. 이렇게 이런 공간에서 다양한 담론이 오가고 내레이티브가 형성이 되면 사실상 그게 퍼져나가는 공간이 트위터예요. 그래서 트위터를 보고선 결정을 내린다 하면 늦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프로퍼간다를 하는 공간이지 여기서 큰 담론이 오가는 건 좀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몇 개 키워드 한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준비해봤는데 실링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분? 오케이, 네, 좋습니다. 실링이 뭐냐면 자랑질하는 거예요. 자랑질. 자, 그러면 에이핀 들어보신 분? 네. 에이핀은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뭐 NFT 뭐 산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디젠은 디제너레이션이라 해서 하도 멍청하게 그러니까 투자를 하다 보니 디제너레이션 한다. 점점 과거로 후퇴해 간다. 유인원까지 간다. 뭐 이런 좀 재미있는 밈적인 그런 단어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항상 많이 오가고 이런 문화에 좀 친숙해지실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NFT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관심을 또 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NFT가 자산화의 과정을 이제 겪기 시작합니다. 메타버스 최근에 뭐 엄청 핫하죠. 페이스북도 이제 그 페이스북도 회사명을 메타로 바꿨는데 이 블록체인 NFT 씬에서는 디센트럴랜드, 썸nium 스페이스, 더 샌드박스, 엠버스월드, 스플린터 랜즈 굉장히 다양한 랜드형 NFT 프로젝트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도 부동산 불패 신화는 똑같이 적용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되게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오갔지만 실질적 수익이 굉장히 또 높은 것들은 메타버스에 있는 땅들이 수익률이 좋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사람들이 이 땅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현실 경제에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그 똑같은 의사결정 패턴을 이곳에서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디센트럴랜드의 실제 위에서 본 맵이고요. 그랬었을 때 지금 저 색깔은 그 가격을 말해요. 근데 뭐 이건 좀 되게 옛날 자료긴 한데 최근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실제 이제 땅 그 길 주변에 있는 땅들이 기본적으로 비싸고요. 그 다음에 어떤 메트로폴리탄 지역이라고 여겨지는 곳들은 또 비싸지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현실 경제에서 경험했었던 다양한 이 투자 패턴들이 여기서도 다분히 많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들, 그래서 이제 염가에 놀고 있는
그 땅들을 사서 실제 발전을 시킨 다음에 다시 되팔면서 그 차익을 실현시키는 그런 조직들도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 땅을 구매하는 주체가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땅을 많이 사요. 기관들이 사는 이유는 여기에서 이제 산 땅 위에다 본인들의 IP나 아니면 뭐 메타버스 세상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는데, 막상 땅을 사더라도 거기에 3D 아트 모델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을 아예 전담하는 이제 업체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되게 네. 그런 업체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다. 네, 뭐 그다음에 엑스 인피니티 요즘 핫하죠. 지금 액티브 유저가 지금 100만이 넘어요. 그리고 리니지가 뭐 1년에 한 1조 좀 넘게 벌죠. 엑스 인피니티 아마 올해 매출이 1조가 훨씬 넘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엑스 인피니티라는 이 게임이 지금 굉장히 큰 지금 파장을 지금 굉장히 큰 플레이 투 언이라는 그 장르를 견인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리그 오브 킹덤스라고 해서 노드 게임즈에서 만든 비슷한 형태의 돈 버는 게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두 개의 프로젝트가 제가 생각했을 땐 가장 의미 있는 플레이 투 얼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앞으로 더더욱 많은 플레이 투 얼 프로젝트들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다양한 본인의 개인의 그 투자 성격을 반영하는 프로젝트들이 여러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어쩌면 NFT는 자산 증식 옵션이 붙은 새로운 장르의 일종의 게임 같은 느낌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아직 NFT 생태계에는 남아 있습니다. 네, 문제는 유동성인데요. 우리가 NFT 같은 경우에는 그 유니크한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 또 반대로 불편한 점은 그걸 사고팔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사고팔기가 어렵다 보니 손바뀜이 더디게 일어나게 됩니다. 손바뀜이 더디게 일어난다는 뜻은 우리가 과거에 히스토리컬한 가격 자적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 그 뜻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쓸 수 있는 판단의 준거가 되는 데이터들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여기서부터 계속 시작됩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 이제 높은 거래 마찰이 생기게 되고요. 홀딩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통상 오랫동안 깔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팔 때쯤 되면은 이제 뭐 한 수억, 수십억 수억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비슷하게 NFT도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 때쯤 되면은 뭐 수십 배, 수백 배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긴 홀딩 기간이 꼭 단점만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동화를 바로 시키고 싶을 때 유동화가 바로 되지 않는다는 점은 큰 리스크이자 좀 불편합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잠자고 있는 NFT 가치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더 샌드박스의 땅, 뭐 에로키의 땅, 이런 땅들은 뭐 갖고 있어도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고, 그럼 팔고 싶지 않거든요. 그럼 자연스러운 거는 갭 투자예요. 그럼 어떻게 갭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NFT 기반 담보대출 서비스들이 출현하면서 이런 이제 갭 투자가 가능해졌어요. 실제 내 땅을 맡기고 이더를 빌린 다음에 그 이 이더로 새로운 뭐 땅을 산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NFT 프로젝트를 사는 데 있어서 쓴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금액을 제때 상환을 하게 되면은 NFT 다시 돌려받고요. 만약에 상환을 못한다 그러면은 플랫폼 상에서 강제 청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NFT파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NFT 기반 담보대출 서비스를 하는 곳이고요. 이런 프로젝트들에서는 저희 NFT뱅크에서 만든 밸류에이션 모델들을 가져다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담보 상품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LTV, 런트 밸류 레이쇼를 구하려고 하면 잠재적 리스크를 판단해야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NFT뱅크 API를 이제 가져다 쓰는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구조화 금융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리츠 들어보셨죠? 부동산 리츠. 부동산 하나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증권화 시킨 다음에 쪼개서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한 구조화 증권이 이제 NFT 영역에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낮은 NFT 자산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유동화를 시키는데요. NFT 값이 하나의 값이 이제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뭐 크립토펑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싼 게 이제 한 6억, 뭐 한 10억, 비싼 건 한 100억.
저 이미지 쪼가리가 지금 그렇게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혼자서 이제 살 수 있는 금액이 아니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프랙셔널 오너십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일종의 증권화를 시키는 거죠. 아까 앞에서 제가 ERC20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는데 이 ERC71이라는 NFT를 ERC20으로 랩핑을 할 수가 있어요. 감싸는 거죠. 감싼 다음에 그 ERC20 토큰을 나눠줌으로써 프랙셔널 오너십을 가능하게 한다. 네, 그 다음에 이런 펀드들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투자하기 좀 힘들다, 무섭다 하면은 간접적으로 이제 NFT 펀드에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식도 점점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찾아온 대다오의 시대. 자, 다오라는 개념은 과거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오의 해킹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굉장히 확 어텐션이 많이 죽었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다양한 디파이와 다양한 NFT 서비스들을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뭔가 활동을 하는 것들이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이제 그러면서 또다시 또 하나의 그 앵글은 뭐냐면, 이제 이런 NFT 같은 영역은 기본적으로 생태계가 기반이 되는 영역들인데, 이제 이런 영역에는 다오가 쉽게 들어가기에 굉장히 알맞은 형태거든요. 그런 다양한 팩터들 때문에 이제 대다오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다오 얘기 많이 들으실 거로 예상을 하고, 실제로 하루에도 뭐 수백 개의 다오들이 매일매일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오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제일 어렵게 설명하자면 탈중앙화 자율 조직. 전혀 이해 안 가죠. 네, 그렇게 설명하면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중심에 둔 개모임이라고 생각하셔도 좀 이해가 쉬우실 거고요. 뭐 사모펀드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본질은 뭐냐, 스마트 컨트랙트를 중심에 두고선 각자가 돈을 출자를 하고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함께 NFT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오라는 건 아직까지 되게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나는 만큼 앞으로도 되게 새로운 형태의 다오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구체적인 예 두 개를 좀 들어드릴게요. 그래야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엑시 스컬러십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세션에. 근데 엑시 스컬러십이 뭐냐면, 이것도 아주 재밌는 얘기일 것 같아요. 엑시는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Play to Earn 프로젝트예요. 돈 버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엑시라는 다마고치 또는 포켓몬스터 같이 그런 포켓몬 같은 세 마리를 시작으로 게임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게임에서 어드벤처를 한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배틀을 한다 했을 때 SLP라는 토큰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토큰은 대부분의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현금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그런 SLP를 벌어 돈을 이제 현금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이게 갑자기 왜 떠냐, 이 프로젝트 나온 지 꽤 됐어요. 근데 본격적으로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관광업이 좀 중심이 되는 나라들, 필리핀, 뭐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뭐 브라질, 되게 다양한 나라의 이제 그 분들이 이제 거기는 이제 평균 임금이 뭐 200불에서 뭐 많으면 한 400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 엑시를 플레이하면 한 달 열심히 플레이하면은 뭐 수백 불 버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 게임을 하면서. 그래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이제 그런 나라들에서 많이 이제 엑시 플레이를 하러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엑시의 자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엑시가 있어야 게임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엑시를 원하는 수요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 엑시 그 캐릭터 자체 값이 뭐 수십 배, 많게는 뭐 100배 이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진입 장벽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반 대중이 또는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월급을 때려 박아야만 이제 엑시 한두 마리를 살 수가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진입 장벽이 생겼고요. 그때 이제 자생적으로 이 커뮤니티 내에서 이제 렌탈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렌탈 시스템을 이쁘게 이름 지어서 그걸 장학재단이라고 그냥 표현을 한 걸 뿐이고요. 사실상은 그냥 이 시대의 플랜테이션 같은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장농들을 부려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엑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엑시 3마리씩을 이제 이 스컬러들한테 장학생들에게 빌려주고요. 그 사람들은 게임 플레이를 하고 이제 3대 7로 나눠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YGG 화면에 나와 있는 YGG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칼라만 수천 명의 스칼라가 있고요. 그 수천 명의 스칼라에 의해서 이제 한 달에 그냥 따박따박 그냥 불로소득 들어오는 것만 하더라도 수십억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에 대한 미래 프로젝션이 가능하다 보니 앞으로 우리가 1년 뒤에는 얼마만큼의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그 미래치에 대한 미래 밸류를 현재로 할인을 해와서 채권을 일종의 채권 같은 형태의 뭐 YG 토큰이라는 걸 발행하게 됩니다. YG 토큰은 지금 뭐 코인마켓에서 보면은 이제 fully diluted value로 봤었을 때 벌써 6조가 넘었어요. 그만큼 지금 엄청난 자금이 여기에 몰리고 있고, 그다음에 되게 다양한 나라에서 이 스칼러십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영역의 그 금융, 이런 영역의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게미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플레이 투 얼과 이 게미파이가 앞으로 굉장히 큰 또 흐름을 만들어낼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플레이설 다오 R이 빠졌네요. 네, 플레이설 다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스컬러십도 우리가 일종의 다오라고 표현을 해요. 길드 다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335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조직을 구성을 하고 그 조직에는 스컬러, 가장 끝단에는 스칼라도 있지만 위에는 중간 관리자도 있고요. 다양한 매니지리얼 포지션들이 또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런 구조에 의해서 이런 또 조직들이 운영이 됩니다. 플레이설 다오는 아마 오늘 경매에 참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해하시기 쉬우실 텐데요. 플레이설 다오 그 어떤 한 아티스트가 만든 작품이 경매에 붙여지게 됐고 비딩워가 시작됐어요. 서로 계속 호가를 높여가면서 경쟁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뒤쯤 가니까는 남은 사람이 몇 없었어요. 그래서 막 두 명이 막 경쟁을 하다가 알고 보니 한 명은 되게 고래인 거예요. 돈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 명이 포기를 하는 듯 싶었어요. 더 이상 경매 참여 안 하겠다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트위터에 가서 뭘 했냐면 내가 이 작품을 꼭 사고 싶은데 나랑 같이 다오를 결성해서 우리가 다오 차원에서 이걸 들어가서 사자. 그래서 그게 삽시간에 트위터를 강타합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 돈을 납입하기 시작하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받은 납입금을 통해서 아웃비드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 그 다오가 그 작품을 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출자를 한 사람들은 뭘 받았냐?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프랙셔널 오너십, 그 오너십의 지분을 받게 됐고요. 결국엔 그 지분을 갖고 있으면 이 작품을 나중에 판다를 했었을 때 수익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비율이 그 비율만큼 나눠 가질 수 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 쭉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런 프랙셔널 오너십을 등 되게 다양한 메커니즘들이 이제 NFT 영역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거래를 하는 형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서 아예 다른 형태의 금융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가 현실 경제에서는 상상도 못했었던, 그게 시간적으로든 자원적으로든 뭐 국경, 뭐 스케일적인 측면이든 상상하지 못했었던 금융이 이제 이런 NFT 스페이스에서 생태계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더더욱 가속화될 거라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든 다양한 실험들, 다양한 노력들이 앞으로는 메타버스를 구심점으로 해서 결집하게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구성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NFT 영역 계속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많은 이제 자산들 이제 구매하게 되실 텐데, 그럼 NFT 뱅크 꼭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